아주 학술적인 고민 다윈이 크게 한 게 있거든요. 하나는 개미고 하나는 공작. 생존에 불리한데도 자기 희생, 이타주의, 색깔이 화려하고 온갖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죠. 도대체 어쩌자고 그 동물은 그렇게 진화를 했냐 말이죠. 다윈에게도 심각한 문제였어요. 오늘 제가 떠들 얘기를 한마디로 묶어본다 그러면 개미와 공작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 있어요. 아주 학술적인 고민 다윈이 크게 한 게 있거든요. 좀 뜻밖의 제목일 텐데 헬레나 크라닌이라는 여성학자인데요. 개미와 공작 이런 책을 쓰셨어요. 근데 이 책이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쓴 책인 거예요. 그게 다윈의 고민을 결정적으로 표현한 하나는 개미고 하나는 공작 이거예요. 공작은 수컷은 말도 안 되는 새잖아요. 꼬리, 털이 그게 이만저만한 게 아니잖아요. 그 무거운 꼬리 깃털 때문에 이륙이 잘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공작새가 처음에 날아오를 때 보면요, 저 벼랑 같은데 이렇게 올라가요. 그래서 거기서 도움닫기로 엄청나게 뛰어요. 훅 뛰어가지고 후 이러고 겨우 올라가는 거예요. 벼랑은 저쪽에 있는데 이쪽에 한 1km 바깥에서도 보여요. 나 잡아 잡수하는 거잖아요. 세상 천지에 나 여기 있다. 그리고 그 산에 가면 왁왁 하는 소리가 그게 장기, 수컷이 내는 소리거든요. 근데 수컷은 소리도 이렇게 엄청나게 크게 질러대고 눈에 확 띄잖아요. 깃털이 기가 막히게. 까투리는 보호색을 띠게 돼 있는데 잘못하면 지나가면서 밟을 정도로 몰라요. 그 까투리는 암컷은 자기를 보호하는 생존에 유리한 형질을 진화시킨 거죠. 근데 장기 그리고 공작 수컷은 뭐 어쩌자는 거예요. 이게 어쩌자고 그 동물은 그렇게 진화를 했냐 말이죠. 온 세상에 자기의 존재를 그대로 드러내면서 온갖 공격의 대상이 되는 거죠. 다윈에게도 이 문제가 심각한 문제였어요. 왜 같은 종인데 암수가 이렇게 달라야 할까? 대부분의 경우에는 거의 예외 없이 색깔이 화려하고 노래하는 건 다 수컷이거든요. 암컷은 뭐 표현을 이렇게 해도 되는지 모르지만 수컷 재롱 떠는 거 구경하다가 그래 너 그러면 점지가 되는 거예요. 그럼 와서 이제 짝짓기를 할 수 있는 거니까. 수컷은 선택받기 위해서 그렇게 진화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포식동물들한테 안 잡혀 먹이고 잘 살아야 되겠다 그러면 그 꼬리 깃털 좀 잘라내고 조용히 이렇게 살면 되는데 그렇게 살아본들 암컷에게 선택받을 확률이 거의 0이니까 그러면 후손을 못 남기는 거죠. 그러니까 위험부담이 있더라도 여기서 얻는 이득이 클 수 있기 때문에 생존에 불리한데도 불구하고 이리로 집중해서 진화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이런 것들을 다윈이 상당히 고민한 흔적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종회기원에 약간 언급을 했지만 이제 12년 후에 아주 본격적으로 인간의 유래라는 책을 쓰면서 성선택에 대한 소개를 이제 합니다. 그러니까 생존에 유리한 자연선택 메커니즘이 있는가 하면 번식에 유리한 형질을 선택해 줄 수 있는 성선택, sexual selection 그런 선택 과정이 별개로 있다는 거죠. 그 안에도 두 개의 가닥이 있거든요. 선택권은 암컷에게 있다. 그래서 암컷 선택, female choice라는 메커니즘이 하나 있고 거기에 영향을 미치기 위해서 수컷들끼리는 끊임없이 경쟁할 수밖에 없다. 수컷 경쟁, male-male competition이라는 이 두 메커니즘이 있다는 걸 설명하셨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렇게 다윈을 존경에 마지 않는 월리스는 다른 건 다 다윈 선생님이 옳다 그러면서 이거에 대해서는 아주 끔찍하게 반대를 했어요. 성선택이라는 건 있을 수 없다 그러고 굉장히 반대를 많이 해요. 사실은 월리스 혼자가 아니었어요. 다윈의 자연선택 이론은 1859년 종회기원이 처음 나오자마자 사회가 발칵 뒤집혔었거든요. 성공회가 근간을 이루고 있는 그런 나라에서 조물주가 없이도 자연에서는
자기들끼리 알아서 진화하고 있다. 굉장히 불경스러운 그 얘기였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사회적으로는 무리를 일으켰어도 학자들은 곧바로 다윈의 자연선택 메커니즘에 대한 연구를 시작했어요. 근데 1871년에 다윈이 성선택에 대한 책을 냈는데 성선택에 대한 연구는 거의 100년이 걸립니다. 아무도 안 합니다. 왜냐하면 이 빅토리아 시대 남성들이 차라리 우리 조상이 원숭이랑 한 집안이었다. 이거는 오히려 받아들이겠는데 주도권이 여자가 준다? 이건 절대로 용서 못한다. 이래서 그 다윈의 성선택 이론은 나오자마자 완벽하게 무시당했어요. 그래갖고 없어졌다가 60년대에 들어와서야 성선택 연구가 다시 부활합니다. 1960년대라는 게 여성운동이 굉장하게 일어나던 시대잖아요. 사회 변화가 학문의 변화를 허용하는 독특한 예 중에 하나였던 것 같아요. 지금은요, 저희 분야에 1년에 만약에 논문이 100편이 나온다 그러면 거의 8, 90편이 다 성선택 관련 논문이에요. 그 정도로 지금은 가장 중요한 이론으로 자리 잡았는데 그 이론이 다시 빛을 보기에는 100년이라는 세월이 걸리더라는 거죠. 그랬거나 말거나 다윈이 공작새 문제는 스스로 해결을 하신 거예요. 개미는 다윈이 못 풀었어요. 개미는 뭘 의미하냐 하면 자기 희생, 이타주의 이런 걸 표현하는 거거든요. 일개미들이 그런 희생 정신 때문에 개미 나라가 번성한다. 근데 그게 왜 그러느냐를 설명하기가 너무 힘들었던 거예요. 다윈이 종회기원에서도 여러 번 얘기합니다. 나름대로 설명을 하기는 하는데 그렇게 설명이 깔끔하지가 못하고 본인도 자기 설명이 깔끔하지 못하다는 걸 계속 인정하면서 가세요. 지금 우리 지식으로 보면 틀린 설명을 그냥 하시다가 돌아가셨어요. 이거는 본인이 해결을 못하신 거예요. 그러다가 제가 끔찍이 존경하는 윌리엄 해밀턴 교수님. 그 윌리엄 해밀턴 교수님이 1964년에 장장 52페이지에 걸친 논문을 이론생물학 저널이라는 데 이제 냅니다. 이기적 유전자를 리처드 도킨스가 쓰기는 썼지만 그 핵심 내용은 바로 이분의 이론에서 나온 건데, 예를 들면 일개미는 자기는 알을 낳지 않고 여왕개미가 낳은 알을 돌봐가지고 키워내고 하는 거거든요. 여왕개미가 자기 엄마예요. 그러면 일개미가 하는 일은 뭐냐 하면 자기 누이 동생을 계속 돌보는 일만 하는 거예요. 자기는 시집을 안 가고. 왜 그런 일을 할까? 개미나라는 되게 이상한 나라거든요. 여왕개미가 혼인비행을 하는 날 나라 나가서 짝짓기를 하고 그 정자를 잔뜩 모아가지고 이제 나라를 건설하거든요. 그러면서 새끼를 낳을 때가 되면 알을 몸 바깥으로 흘려내는 과정에서 모아뒀던 정자를 흘려서 그 알을 수정시키면 그건 암컷이에요, 무조건. 그래서 일개미가 되는 거고 아니면 차세대의 여왕개미가 되는 거고, 정자를 아껴서 안 쓰면 자신의 유전자만 갖고 나오는 반쪽짜리 개미가 나타나요. 그건 수컷이 됩니다. 그러니까 개미나라에서는 엄마 유전자만 갖고 태어나면 아들이 돼요. 묘한 이런 성결정 기작 때문에 해밀턴 교수님이 계산을 해보니까 일개미의 입장에서 나 시집갈래. 그래갖고 자기가 짝짓기를 하고 알을 낳아본들 자기의 유전자의 2분의 1만 그 안에 들어가는 거거든요. 정확하게 절반을 줬으니까. 근데 자기 누이 동생을 길러내면 누이 동생은 나와 똑같은 엄마한테서 2분의 1을 받은 데다가 그 얼굴도 모르는 아빠가 자기의 전부를 준 거예요. 왜냐하면 아빠는 원래 자기 엄마한테서 절반을 받았으니까 절반 유전자만 갖고 있거든요. 그래서 엄마는 유전자를 줄 때 감수분열을 통해서 절반만 주는 건데, 개미 세계의 아빠들은 감수분열도 안 하고 자기가 가진 모든 걸 주고 죽었거든요. 엄마랑 짝짓기 한 지 2시간이면 죽어요. 그래서 계산을 해보니까 개미나라의 누이들은 서로 유전자의 4분의 3을 공유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자식보다 자매가 훨씬 더 유전적으로 가까운 거예요. 그래서 내가 자식을 낳아서 길러본들 내 유전자의 2분의 1밖에 구현을 못하는데 엄마가 내 동생을 또 낳아주면 그 동생의 몸에 내 유전자의 4분의 3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게 오히려 유리하다는 거죠.
그래서 스스로 시집가기를 거부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동면에서 보면 굉장히 이타적인 행동이 유전자 관점에서 보면 사실은 이기적인 일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해밀턴은 포괄적합도라는 표현을 썼어요. 우리가 원래 알던 적합도는 그 개체가 낳은 자식만 우리는 카운트를 할 줄 알았거든요. 근데 해밀턴 교수의 이 이론을 적용해 보면 그 엄마가 낳은 누이들 몸 안에 내 유전자의 4분의 3이 다 들어있으니까 사실은 내가 한 일로 포괄적으로 이걸 다 계산해 줘야 된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다윈의 두 번째 개미 고민을 한 번에 그냥 설명을 하신 거죠. 요 무렵이 1960년대가 다윈의 성선택이 새롭게 조명받는 시대이기도 했지만 개미로 표현되는 이 고민, 그게 이제 설명되기 시작하는 묘하게 이게 같은 시기였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는 행동 생태학 또는 사회생물학 이런 분야가 이제 그때 태동을 하게 돼요. 우리 사회의 이런 여러 가지 일들이 가지런히 설명되기 시작한 겁니다. 이렇게 해서 개미와 공작으로 표현될 수 있는 두 개의 고민은 어느 정도 풀렸습니다. 사랑을 하거나 이렇게 뭐 관계를 할 때 이제 남자분들이 여자분보다 확실히 공감하는 능력 자체가 떨어지잖아요. 네네네. 그것도 뇌랑 연관이. 네네, 아주 재밌는 질문이고 우연히도 몇 년 전에 그게 재밌는 논문이 하나 나왔었어요. 어떤 실험을 했었냐면 이제 여자분, 남자분들 데려다 놓고 컴퓨터 화면에 타인의 얼굴 표정과 상황을 보여준 거예요. 뭐 슬픈 얼굴, 기쁜 얼굴 그런 식으로. 자, 여자분들 같은 경우에는 화면으로 봤을 때 상대방이 남자가 됐든 여자가 되든 대부분 잘 맞춥니다. 그 장면을. 남자분을 가지고 실험을 했더니 상대방이 남자일 때는 잘 맞히는데 상대방이 여자일 때는 잘 못 맞힌다라는 거예요. 그 이유는 뭐냐면 여자, 남자 다 기억 위주로 바라봅니다. 저 사람이 저런 행동할 때 나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나 하고. 근데 여자분들은 그거 외에 어떤 영역이 있냐면 상대방을 공감할 수 있는 영역이 있습니다. 거기서는 약간 상대방이 하는 행동을 가지고 만약에 나라면 하고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상대방이 여자일 때는 기억 위주로 처리를 합니다. 그러니까 공감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 맞아 나도 저런 시어머니 있었지 하고. 상대방이 남자라면 그 공감력을 통해서 우리가 착시 현상을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근데 신기하게 남자는 상대방의 모든 행동을 본인의 기억으로만 해석한다는 거예요. 나하고 비슷할 때는 그래 나도 군대 갔을 때 저렇게 힘들었지. 며느리의 문제는 상상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해본 적이 없기 때문에. 저거는 남자한테 계속 문제가 있다고 얘기를 하면 사실 남자들은 그 문제를 풀려고 노력을 합니다. 근데 사실 여자분들이 원했던 건 그 문제를 분석하고 푸는 게 아니고 그냥 공감을 바랬던 거예요, 사실은. 네, 맞아요. 걔 나빠. 그러면 끝이었어요. 네. 이런 얘기를 과학하시는 여성 친구분이 항상 저한테 얘기를 했었어요. 사실 호모 사피엔스 중에서 남자라는 존재 자체가 유전병이라는 거예요, 이게. 왜냐? 여자는 23번째가 XX인데 우리는 꼬리가 이따만 하나 잘렸잖아요. 맞아요. 보통 그 정도 잘리면 유전병이다, 그거는. 그런데 니네가 숫자가 우연히 다 반 정도 되니까 정상인이라고 인정을 하는 거지. 그 정도면 이미 유전병이다. 과학적으로 보면 사랑은 아주 단순합니다. 사랑은 결국 남자, 여자 두 가지 생명체가 만나서 짝짓기를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섹스가 되겠죠. 근데 이제 궁금한 거예요. 왜? 그걸 왜 해야 될까? 즐거우니까 하겠죠. 그런데 이건 잘못된 해석입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밥은 왜 먹을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배고프기 때문에 밥을 먹는 게 절대로 아니죠. 배고픔이라는 느낌은 이거는 신호입니다. 몸에서 에너지가 필요하다라는. 잠을 자는 것도 비슷하겠죠. 졸려서 자는 게 아니잖아요. 무언가 몸에서 지금 필요한데 그거를 보충하라고 졸립다라는 엄청나게 강한 느낌을 만들어줘서 우리가 잠을 자는 거죠. 그렇다면 결국 짝짓기도 이렇게 강한 즐거움을 주고 그렇다라는 것은 무언가 아주 필수적인 필요가 있다는 거죠. 현재 있는 생명체들의 그 유전자가 다음 세대로 넘어가야 될 텐데 이 유전자를 사실 어떻게 보면 객관적으로 좀 편하게 보면 아니 내가 내 유전자 그냥 다음 세대로 만들어주면 얼마나 좋겠어요. 내 배꼽에서 뭔가 새로운 인간이 태어난다면. 그런데 문제는 그런 식으로
나의 유전자가 100% 그 다음 세대로 넘어가면 그 중간에 돌연변이가 될 확률이 상당히 높습니다. 이 유전자 자체가 구조가 상당히 약해서 여러분들도 아시잖아요. 포토코피를 하면 계속 뭔가 조금씩 그 달라지는 거 계속 복사하다 보면 망가질 수뿐이 없습니다. 이걸 막기 위해서는 완전히 다른 두 가지 DNA가 합쳐져서 복사판을 만들고 반씩만 나눠주는 게 훨씬 더 정확하고 좋은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결국 우리는 짝짓기를 해서 나의 유전을 50%라도 전달해 줄 수 있는 방법을 찾겠다라는 것이 사랑의 근거일 텐데 이런 사랑은 우리만 하는 건 절대로 아니잖아요. 동물들도 하고 있죠, 여기서. 가족들 간의 사랑, 우리들하고 그다지 다를 게 없습니다, 사실 여기서도. 저런 원숭이 같은 경우 두 가지 옵션을 주는 거예요. 하나는 철사로 만든 저런 그 통에 먹이를 갖다 놓고 또 한쪽에는 털과 약간 엄마 얼굴하고 비슷한 원숭이 얼굴을 갖다 놓고 먹이가 없는 상태에서 보면 먹이보다는 이렇게 포근포근한 그 느낌을 선택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배가 고파도 사랑을 선택한다라는 거죠. 그 정도로 아주 강한 느낌을 주는 걸 텐데 이분, 그 리차드 도킨스라는 진화 생물학자 분이고 이분의 이론은 결국 그겁니다. 알고 보니까 인간은 우리 몸 안에 있는 DNA를 그냥 전달해주는 기계라고 상상을 한다면 사실 인간이 갑이 아니고 DNA가 갑이다. 얘가 전달되기 위해서 우리의 행동과 마음을 조작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인간은 우리 몸 안에 있는 유전, 특히 무슨 일이 있어도 내 유전의 50% 아니면 상당히 많은, 가장 많은 유전을 다음 세대로 전달해야 되겠다라는 것은 분명히 있는 것 같아요. 그게 사실 지금 이 순간, 현재에도 존재합니다. 저희가 보면 가장 중요한 사랑은 부모와 아이들 간의 사랑이겠죠. 당연히. 특히 모성. 왜 모성애가 이렇게 중요할까요? 과학적으로는 도대체 무슨 의미일까? 하고 본다면 의미가 있습니다. 본인의 유전 50%를 아이들이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태어났을 때 다들 조부모가 4명 있겠죠. 이 4명 중에 여러분들 기억으로 봤을 때, 여러분들 어렸을 때 가장 여러분을 사랑해주고 많은 시간을 보내고 뭐 과자도 많이 사주고 어떤 분이었었던 것 같아요, 기억에? 외할머니. 네, 대부분 저도 똑같습니다. 외할머니라고 대부분 얘기를 하고 우리나라뿐만이 아닙니다. 다 전 세계 공통적으로 누구나 다 외할머니가 신기하게도 가장 사랑을 많이 줬다라는 거예요. 왜? 외할머니가 시간이 가장 많을까? 다 분석해보면 절대로 그렇지 않아요. 외할머니도 바빠요, 사실은. 그런데 왜 외할머니만 이렇게 시간을 많이 보낼까? 이유는 우리가 설명할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엄마와 아빠, 당연히 이론적으로는 본인의 유전 50%가 아이한테 넘어갔겠죠. 엄마일 경우에는 자신의 자식이 본인의 유전 50%를 가졌을 확신이 100% 있습니다. 본인이 낳잖아요. 아빠는 상황이 조금 안 좋습니다, 사실은. 이론적으로는 유전 50%를 물려줬겠지만 본인의 자식이 아닐 수도 있거든요. 했기 때문에 50% 유전을 가질 확신이 100% 빼기 알파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건전한 사회에서는 알파가 0일 거고 그런 식으로 봤을 때는 결국은 아빠는 어쩔 수 없이 조금 찜찜함이 있을 수뿐이 없다는 겁니다. 자, 그렇게 계산해 본다면 외할머니 상황이 제일 좋은 거예요. 본인의 딸 100% 본인 자식이잖아요. 딸의 자식도 100% 자식이니까 시간을 가장 많이 보내는 게 정답입니다. 거꾸로 친할아버지 상황이 가장 안 좋습니다. 이미 자신의 자식에 대한 것에 찜찜함이 있는데 그 자식에 대한 찜찜함이 또 한 번 더 있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과학적인 거 아닙니까? 네. 사랑을 조금 범위를 넓게 잡자면 특히 어른이 되면 점점 느끼는 게 친구가 얼마나 중요한지 점점 느끼잖아요, 사실은. 이상하게. 친구의 중요성. 그럼 이제 우리가 질문할 수 있는 겁니다. 사람은 친구가 왜 필요하고 도대체 친구가 몇 명 있으면 될까? 과학적인 답이 있습니다, 사실은. 옥스퍼드 대학교의 로빈 덤바라는 교수님이 쓴 책인데 질문인 거예요. 사람은 친구가 몇 명이나 필요할까? 답은 한 147명 정도 있으면 된다는 겁니다, 답이. 답이 있네. 네, 답이 있습니다. 신기하게도. 답이 있죠? 인간은 당연히 우리는 영장류고 우리는 나약하잖아요. 스스로는 살아남을 수가 없습니다. 뭐 우리가 무슨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날개가 있는 것도 아니고 두꺼운 피부를 옷이 있는 것도 아니다 보니까 우리하고 사자하고 싸우면 당연히 사자가 이겨요. 1대1로 싸운다면. 그렇죠. 그렇지만 사람 20명하고 사자 1명이면 우리가 이기겠죠. 우리에겐 그렇기 때문에 이 협업, 사회적인 그룹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쭉 보니까 X축이 이 영장류들의 뇌 크기입니다. Y축이 그룹 크기입니다. 뇌가 작으면 작을수록 그룹이 작습니다. 뇌가 작은 녀석들은 기껏해야 5마리, 10마리하고 같이 사는데 뇌가 크면 클수록 50마리, 60마리하고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근데 저 플롯이 거의 직선을 그을 수 있다 보니까 그럼 사람은 몇 명하고 같이 살아야 될까? 우리는 사실 자연적인 상황이 아니잖아요. 문명을 만들다 보니까 서울에 1000만 명하고 같이 살고 있지만 이건 인조적인 거고 만약에 문명이 없었으면 몇 명하고 사는 게 정답일까 하고 우리의 뇌 크기를 X에다 보고 위로 그냥 올라가는 겁니다. 했더니 대략 147명 정도라는 게 답이고 이 답이 어디서 나오는 걸까? 아주 간단합니다. 우리가 이 사회적인 그룹에서 살게 되면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모든 이 사회 시스템은 피라미드 시스템이기 때문에 맨 위에 대장이 있습니다. 사장님, 회장님, 대장, 알파가 있고 나는 어딘가에 있고 내 위에 누가 있고 내 밑에 누군가가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내가 해야 될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 내 위치를 잘 파악해야지 내가 알파한테 까불다가는 죽을 수 있거든요, 사실은. 나보다 약한 애들한테 너무 잘해줬다가는 그거는 시간 낭비인 거고. 그래서 정확하게 내가 어딘가를 알아내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하냐면 그 사회 안에서는 약간의 회계 시스템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서 내가 쟤한테 바나나를 3개 줬는데 쟤도 나한테 바나나를 3개 준다. 그럼 친구인 거예요. 비슷한 관계인 거예요. 그런데 나는 쟤한테 바나나를 3개 줬는데 쟤는 나한테 하나만 준다. 그럼 친구가 아니에요. 걔는. 나쁜 애잖아요. 동등한 상태가 아니니까. 이런 식으로 계속 행동을 하면서 그 기억을 통해서 회계를 하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서 문제가 생기는 게 뭐냐 하면 바나나가 뭐 무한으로 있는 게 아니기 때문에 이런 걸 가지고 회계하기는 상당히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이 영장류 사회에서는 쉽게 사용할 수 있는 인지적인 회계를 할 수 있는 화폐가 하나 필요합니다. 원숭이 집단들은 대부분 시간 사냥하고 뭐 밥 먹고 잠자는 시간 외에는 서로 일을 잡아준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몇 시간씩. 그래서 처음에는 원숭이들이 지저분한 줄 알았어요. 맨날 이 잡고 있으니까. 근데 나중에 보니까 한 30분 정도 이 잡으면 다 잡는다라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4-5시간 얘네들이 뭐 하나 하고 봤더니 이 잡는 행동만 한다라는 거예요. 꼬집어 주기만 해도 엔도핀이 나와서 행복지수가 높아진대요. 그러니까 뭔가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하니까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 놓은 거겠죠. 이게 바로 인지적인 회계를 하는데 사용한다라는 거예요. 내가 너한테 3번 꼬집어줬으면 너도 나한테 3번 꼬집어주면 같은 편. 내 친구. 내가 너한테 10번 해줬는데 너는 나한테 한 번뿐이 안 하면 뭐 내 두목이겠군? 그런 식으로. 그래서 상당히 좋은 이 유닛이라는 거죠. 우리 인간은 그런 회계에 사용하는 화폐가 존재할까요? 당연히 존재합니다, 사실은. 카페에 가서 오전에 일이 있어서 봤더니 여자분들이 많이 앉아서 대화를 나누고 있으시더래요. 집에 갔다가 오후에 다시 왔더니 똑같은 분들이 계속 앉아있더래요. 4-5시간이 지났는데. 신기한 거예요. 4-5시간 동안 무슨 말을 저렇게 하고 있을까? 얼마나 중요한 얘기들이 오가길래 4-5시간씩 앉아있을까? 해서 그 다음에는 그분들의 동의를 받고 이제 녹음을 해서 녹취록을 만든 거예요. 무슨 얘기를 할까? 다들 자신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나 영화 봤어? 밥 먹었어. 영화 재밌었어? 밥 맛있었어. 아니 각자 자신 얘기를 하는데 왜 4시간 동안 대화가 가능할까? 자세하게 연구를 해보니까 이런 대화가 오래 진행되기 위해서는 서로 두 분이 마주보고 고개를 계속 끄덕이고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 고개 끄덕이는 게 이잡아주는 행동이라고 지금은 비슷하게 알려져 있고 해서 서로가 얘기를 할 때 공감을 자주 하면 계속 유지가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어떻게 보면 우리에게 소통은 정보 교환이 아니고 공감 교환이라고 지금은 알려져 있고 공감 교환이 사실 남자들이 가장 못하는 겁니다. 여자들은 훨씬 더 공감 교환을 잘한다고 지금 알려져 있고 또 하나 재밌는 결과는 이런 것이 이런 오프라인에서만 진행되는 게 아니고 온라인에서도 진행된다고 알려져 있고 페북에서 친구들한테 라이크 버튼 눌러주잖아요. 라이크 버튼이 좋아요가 바로 이잡아주는 행동이라는 겁니다. 내가 너한테 5번 좋아요 했는데 너는 나한테 2번? 친구가 아니에요. 무슨 친구야 그게. 내가 상대방한테 10번 좋아요 했더니 그분이 한 번 그래? 하면 그분은 나의 상관인 거예요. 해도 되는 사람이에요. 그 정도로는. 자, 여기서 재밌는 건 저 크기, 150명의 크기는 결국 뭐냐면 저 정도 사람들 간의 관계를 우리가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인간도 보면 이 아마조나스 같은 원주민들 마을에 보면 멤버가 100명, 150명 넘으면 항상 쪼개집니다. 기업이나 조직에서도 멤버가 100명, 150명 정도 되면 쪼개지기 시작하고 결론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휴대폰에 친구들 전화번호 1000개가 있다 그래도 그중에서 관계를 정확하게 기억한
바나나를 서로 몇 번 주고받았는지를 기억할 수 있는 건 100명, 150명이 안 된다는 겁니다. 나머지 사람들은 누군지 몰라요, 사실은. 그래서 뇌가 크면 클수록 이 나의 관계에 대한 기억을 기억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궁금한 거죠. 결국 생물학적으로, 과학적으로 우리가 관계를 가질 수 있는 사람의 숫자는 100명, 150명이 안 되고 더구나 우리 친구는 5명, 10명을 넘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분명히 이런 도시에서 지금 살고 있는 거잖아요. 수백만 명, 수천만 명하고 같은 나라 사람, 뭐 같은 축구팀 멤버, 내 편, 나의 친구, 페이스북에 3,000명 친구, 이게 왜 어떻게 가능할까라는 질문을 했을 때 저희가 우리 인류의 과거를 우선 갈 필요가 있을 텐데요. 사실 우리의 과거는 그다지 즐겁지가 않습니다. 인간은 스스로 육체적으로 너무 나약하거든요. 저 오른쪽 위에 보시면은 되게 호모 하빌리스의 두개골인 것 같은데 구멍이 2개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나중에 저 표범의 이빨하고 딱 보니까 간격이 완벽하게 맞는 거예요. 원시 시대에는 정말 저희가 1대1로 저런 표범 같은 동물의 먹잇감이었지 않을까. 그런데 궁금한 건 이겁니다. 신기한 건 저 표범 저렇게 무섭고 1대1로 싸우면 우리를 아무 문제 없이 먹잇감으로 살 수 있는 녀석들의 후손은 지금 이런 데 앉아 있습니다. 왜 그럴까? 왜 우리가 저 안에 있지 않고 저 녀석들이 안에 있을까? 비슷하게 보면 인구 증가율을 쭉 보면 인구가 증가하면서 동물들 대부분을 멸종시켰습니다, 사실은. 우리의 경쟁자들을 지구에서 다 없애버린 거죠. 그리고 몇몇 동물들은 대량 생산해서 저희가 아주 또 즐겁게 즐기고 있죠. 어떻게 우리가 이런 걸 할 수가 있을까? 이렇게 나약한 동물이 라는 질문을 우리가 할 수 있다는 겁니다. 교과서적인 답은 이거죠. 인간의 뇌가 가장 크기 때문에 그렇다. 어느 한순간부터 진화를 하면서 인간의 뇌가 동물 또는 침판지들하고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어마어마하게 커졌다는 거예요. 뇌가 크다 보니까 지능도 있을 거고 지능이 있으니까 언어도 만들었을 거고 언어가 있으니까 도구도 만들고 도구가 있으니까 도끼도 만들고. 그런데 여기서 미스테리가 하나 있습니다. 바로 네안데르탈인의 미스테리입니다. 나름대로 잘생기고 이목구비도 뚜렷하고 동굴에서 그룹에서도 살았고 인류보다 먼저 아프리카에서 탄생했고 아프리카를 더 먼저 떠났습니다. 그래서 우리보다 훨씬 더 먼저 유럽과 아시아를 정복한 우리의 사촌으로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를 비교하면 네안데르탈인이 뭐 키는 조금 작지만 사실 뼈가 훨씬 더 두껍고 강하기 때문에 육체적으로는 우리보다 더 강했을 거라고 우리가 추측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알잖아요. 뭐 몸이 센 건 상관없다. 뭐 표범이 세봤자 우리가 더 똑똑하니까 이긴 거잖아요. 그런데 네안데르탈인의 미스테리는 뭐냐면 두개골을 보면 왼쪽이 네안데르탈인 두개골인데 사실 호모사피엔스보다 더 컸었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네안데르탈인들이 사라진 시기와 호모사피엔스가 아시아하고 유럽에 도착한 시기하고 상당히 연관이 있습니다. 이게 우연일까요? 근래 5년, 10년 동안 소개된 결과에 따르면 이게 우연이 아니라고 지금은 알려져 있고 인과관계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결론은 호모사피엔스가 네안데르탈을 멸종시켰다는 겁니다. 그것뿐만이 아니고 최근 발견된 결과로는 호모사피엔스들이 살던 동굴에서 수많은 뼈가 발견됐죠. 사슴, 곰. 그런데 네안데르탈인의 뼈가 상당히 많이 발견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뼈를 가만히 살펴보니까 약간 가공됐다라는 느낌을 받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알아낼 수 있거든요. 이 뼈가 자연스럽게 부러진 건지 누군가가 칼로 이렇게 요리를 한 건지.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상당히 많은 네안데르탈인들은 호모사피엔스들이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우리들은 어떻게 보면 식인종들의 후손인 겁니다, 지금. 아니 정말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저분들이 몸도 더 셌고 지능도 우리랑 비슷하거나 더 높았을 텐데 왜 쟤네들이 우리의 먹잇감이 되고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게 됐을까? 네안데르탈인과 호모사피엔스의 가장 큰 차이가 무엇이었는가? 뇌를 한번 들여다보죠. 결국 우리가 그렇다면 네안데르탈인 뇌와 호모사피엔스 뇌의 차이가 뭘까라는 질문을 해야 될 텐데 구조적으로 봤을 때는 사실은 아마도 네안데르탈인 뇌와 인간의 뇌하고 큰 차이는 아마도 없었을 것 같습니다. 단 호모사피엔스 뇌는 네안데르탈 뇌가 하지 못했던 무언가 하나를 할 수 있지 않았을까? 그건 뭐냐면 보이지 않는 것을 믿을 수 있는 능력이 아닐까라고 한번 상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호모사피엔스가 도착하는 동네마다 네안데르탈인만 멸종한 게 아니고 동시에 거대한 동물들도 멸종하기 시작했습니다.
호모사피엔스 동굴에서는 맘몬스 뼈들이 엄청나게 많이 발견됐거든요. 맘몬스는 상상이 가잖아요. 힘 세 보이잖아요, 걔네들. 5명으로는 잡을 수 없죠. 절대로 5명을 잡을 수 없고 대충 계산해보면 거의 수백 명이 막 쫓고 구덩이를 파놓고 몰아서 거기에 구덩이에 빠뜨리게 해야 된다라는 거. 이거는 엄청난 협업이 필요한 사냥입니다. 그래서 그리고 맘몬스 잡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했겠어요. 500명을 위해서 내가 제일 앞에 달려가서 가장 위험하게 첫 번째 창을 꼽는다라는 건 정말 위험한 행동이고 그걸 왜 해요? 나하고는 상관없는 사람일 텐데 대부분은. 협업이 가능한 희생을 하기 위해서는 이런 착시 현상이 생겨야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보면 이 500명들이 다 나를 위한 인그룹이다라는 나에게 도움되는 그 인그룹, 내 편의 정의를 새로 했다라는 거예요. 착시 현상을 통해서. 결국 이걸 통해서 우리가 협업이 가능해졌고 훨씬 더 거대한 동물들을 잡을 수 있다 보니까 시간적 여유가 생기기 시작했다는 거죠. 어느 한순간. 근데 갑자기 여유가 생기다 보니까 동굴 안에서 그림을 그리기 시작하고 또 하나의 상상을 하기 시작한 거죠. 내가 원하는 것을 그려놓으면 그게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어느 한순간부터 내가 벽화에 창을 꼽으면 진짜 코뿔소도 잡을 수 있다라는 그런 믿음이 생기기 시작하는 거죠. 이 결과물을 저희는 지금 혜택을 받고 여기까지 온 거죠. 농업을 만들고 피라미드 10명이 절대로 만들 수 없습니다. 저거는. 스카이스크래퍼도 만들고 20만 년 동안 인류의 협업을 통해서 한 명의 사람을 달에다 보낸 거잖아요. 협업의 결과인 거죠. 닐 암스트롱 우리하고 아무 상관없는 사람이에요. 왜 저 사람을 위해서 우리가 세금을 내고 저 사람을 위해서 공부를 하고 저 사람을 위해서 응원을 할까요? 인류라는 큰 바운더리가 갑자기 생긴 거죠. 그럼 우리가 질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인류가 지금까지 온 것은 어떻게 보면은 상상력이라는 존재하지 않는 것을 믿기 시작하고 우리의 친구의 범위, 어떻게 보면 우리의 사랑의 범위를 넓힌 거죠. 그럼 앞으로 호모사피엔스는 어디로 갈까? 기술의 발전 덕분에 우리는 이미 인간의 미래를 우리가 디자인할 수 있지 않을까? 우리가 어디로 갈지를 우리가 선택할 수 있다는 겁니다. 로보콥 2013년 영화 장면입니다. 사이언스 픽션이죠. 당연히 이런 기술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이분은 손이 잘리신 분인데 뇌가 명령하는 것을 읽어서 이렇게 멋있게 다시 기타를 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게 되는 거죠. 이게 영원한 사이언스 픽션 아닐 거라는 겁니다. 보시면은 저 여자분은 유전병 덕분에 척추에 있는 신경세포가 다 죽어서 전신 마비되신 분인데 본인의 상상으로 지금 로봇 팔을 움직이는 과정입니다. 아주 센세이션이었었습니다. 우와. 이런 기술을 브레인 리딩이라고 부릅니다. 뇌를 읽을 수 있기 때문에. 자, 그런데 인간은 몸뿐만이 아니고 우리는 머리가 있죠. 나의 기억, 나의 생각. 그러면 비슷하게 나의 생각을 바꿔놓을 수는 없을까? 영화에는 이미 나와 있죠. 토탈 리콜에서 보시면 경험하지 않은 걸 기억에 써놓는다는 겁니다. 일상생활에서는 그 회사에서 일하고 바빠 죽겠는데 상상으로 내가 휴가를 갔었다라는 기억을 뇌에다 직접 써주는 겁니다. 여기서는. 이런 게 가능할까? 가능하다고 지금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래서 광유전자라는 방법이 있습니다. 이 방법을 사용하면 이 쥐한테 의도를 심어주는 겁니다. 저 뒤에서 빛이 찌어지면 얘는 갑자기 목이 마르다라는 느낌이 납니다. 그럼 물을 마시고 불을 끄면 목이 안 마릅니다. 그 다음에. 기억을 주입한 거네. 네. 결과적으로는 야, 경험하지 않은 걸 얘한테 써주면 되겠구나 라는 해석을 할 수 있을 거고, 이 군인들 보면 전쟁터에서 오면 트라우마가 있잖아요. 그 머리에서 트라우마를 지우겠다라는 겁니다. 너무 무섭다. 무섭다고 말씀을 하셨는데 50년 후에는 하나도 무섭다고 생각하지 않을 것 같아요. 상상을 한번 해볼 수 있는 게, 이 방법이 보편화된다면 30년, 40년 후에 강남역 사거리에는 기억 성형수술 병원들이 생길 수 있다는 겁니다.